안녕하세요. 키치국어 아쌤 박세경 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 교재로 2학년 친구들 같이 만나게 되었는데요. 아마 첫 시작이라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교재는 무엇을 활용하는지 궁금하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천재 박영목이라고 하는 저자명이 쓰여있는 체크 교재로 진행하고요. 선생님과 함께 2학년 1학기 강좌 진행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교재만 가지고 진행이 될 거고요. 이번 교재가 1학년 때와는 좀 달라요. 좀 두꺼워졌죠. 뒷부분에 서술형 특강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섞여 있는 내용들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문제풀이 과정의 경우는요. 선생님이 본문과 관련하여서 소단원 종합문제나 대단원 종합문제 혹은 서술형 특강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본문 함께 실려 있기도 하거든요. 그 요소들은 선생님이 같이 수업 시간에 활용해가지고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총 단원이 다 끝나고 나서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 서술형 특강이나 종합 문제의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앞두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들 혹은 내가 이 소설이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고 할 때는 그 소설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서 내용을 상기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는요. 실제 여러분들과 1단원 들어가는 강의는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이 강의는요. 갈래적인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함께 실려있고 그 부분을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강좌입니다. 만약 나는 갈래적 특성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어 라는 친구들은요. 6강좌를 뛰어넘어서 7번째 강의부터 들어주시면 1단원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친구들이 나는 좀 됐어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한 번쯤 복습해보는 차원에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가지시면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국어 공부를 하는 과정들 중에서 여기에 있는 갈래적 특성에 대해 파악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만약 내가 소설을 읽게 된다라고 하면 소설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지라는 걸 알고 읽어야지 여러분들이 중요한 정보들에 대해서 종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래적 특성은 꼭 여러분들이 들어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지금 나온 것처럼 갈래적인 특강, 바로 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좌 그리고 다음 강의까지 같이 시에 대해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중요한 요소들 다 뽑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항상 강의를 할 때마다 강조를 합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으면 좀 그래도 읽힌다라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시는 이야기 구조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 고민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가 실제 중학교 강의에서는 거의 대부분 학교 선생님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해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그런 것에 하나여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겠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생전 보지도 못했었던 낯선 작품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거 관련하여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야 해요. 그러면 내가 고등학교를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갈래 특성에 대해서 좀 판단하면서 시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찾아나가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선생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너무 주절주절 잔소리가 길긴 했지만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지 알고 들으셔야지 잘 들을 것 같아서 잔소리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6페이지를 보면 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네요. 자, 시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라고 해서 빈칸 부분에 운율 채우면 될 것 같고요. 빈칸이 있다라는 건 당연히 중요 포인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라고 하는 게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다양한 생각들. 나 그때 누구를 만나서 참 기뻤어. 나 그 사람과 헤어져서 참 슬펐어. 이런 다양한 감정들에 대해서
운율이 있도록 쓸 거래요. 이 운율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은 좀 이따 설명드리게 될 것 같고요. 이런 언어로 압축하여서 표현한대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 압축 때문이에요. 아까 말한 소설의 경우는 길게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의 경우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압축하여서 함축적으로 쓰기 때문에 여기 엑기스만 담겨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분에서 내가 어떠한 정보가 담겨 있는가라는 걸 파악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실제로 선생님 시를 강의하면서 시를 너무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강의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선생님도 이게 문학 작품이 이러한 특성이 있어, 이러한 뭐 성격을 지니고 있어,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정보가 이거야 라는 걸 이렇게 가르치듯이 이 시를 공부하게 되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아, 이러한 정보들이 담겨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그런 생각 따로 갖지 않고 시를 보더라도 이 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라는 것들을 쉽게 잘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하였다, 운율감이 있다라는 건 꼭 기억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실제 운문문학과 산문문학으로 대부분 글을 나누게 되죠. 문학 작품을요. 여기에 있는 이 산문문학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을 포함을 시킵니다. 물론 그리고 그 이외에 교술갈래에 포함된 수필 같은 것도 산문, 줄글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운문문학은 유일하게 시 장르만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운율이 있는 문학 갈래구나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라고 하는 게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라는 게 제시가 되어 있네요. 우선 말의 가락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 요거는 뭐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운율이 있다는 뜻이구나. 말의 가락, 리듬감이 있구나. 자, 여러분들 노래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들이 많겠죠. 유명한 가수들 많아요. 그렇죠? 뭐 엑소도 있고 BTS도 있고 레드벨벳도 있고 등등 트와이스도 있고 너무 많지만 선생님 다 언급할 수 없어 너무 유명한 가수들이 많지만 그러한 가수들의 노래들을 막 떠올려 보면요. 우리가 음악의 흐름 때문에 리듬감이 느껴져 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어떤 말이 일정하게 계속 반복되어서 리듬감이 느껴져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랩 요새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랩이 엄청나게 인기 많았으니까 항상 랩을 보면 라임을 맞춘다 라고 하잖아요. 일정 부분에서 글자를 비슷하게 맞춰주는 요소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걸 통하여서 우리가 가락이 느껴져, 리듬감이 느껴지는군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의 가락이 느껴진다, 리듬감이 느껴진다 라는 것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함축적인 의미를 지닌 언어를 사용한다. 함축적 의미를 지닌 언어를 사용한다. 자, 함축적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압축해 놓았다. 여러 가지 막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요. 요렇게 하나의 시어에다가 다 담아서 표현해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명확하네. 어떤 거예요? 지금 두 가지. 운율이 나타나는 요소를 찾아야 되겠구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의미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일까? 시어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여기에 어떤 함축적 의미가 담겨 있을까라는 걸 파악하면서 읽어 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심상을 사용하여서 독자의 감각이나 감정에 호소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 심상이란 표현도 중요합니다. 우리 조금 있으면 뒤에 시의 3요소 할 때 설명이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시를 읽으면 눈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막 귀에 들리는 것 같아. 뭐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를 읽으면서 막 이렇게 느껴져 이렇게 생각하진 않겠지만 실제로 이 부분은 풍경을 보여주는 것처럼 쓰고 있군 이렇게 느껴지는 요소들 있잖아요. 이런 걸 심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심상들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장면을 떠올리게 만든다던가 구체적으로 여기 있는 시적 화자의 정서를 느끼게 만든다던가 이런 게 바로 시가 갖고 있는 특성이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명확해졌어요. 어떤 게 명확해졌냐면 시를 읽을 때 꼭 확인해야 되는 요소가 있구나. 말의 가락, 리듬감이 왜 느껴지는가?
시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떠한가라는 걸 꼭 판단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마음속에 떠오른 심상이라고 했으니까 심상을 찾는 연습도 좀 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낯선 시를 만날 때 이 세 가지는 먼저 점검할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예문이 하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황인숙이라고 하는 작가의 모진소리라는 작품이 제시가 되어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진소리를 들으면 내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더라도 내 귀를 겨냥한 소리가 아니더라도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부분에서 뭔가 리듬감 느껴졌어요. 왜 느껴졌을까요? 조금 더 자세히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뭐뭐가 뭐뭐 하더라도 뭐뭐가 뭐뭐 하더라도 뭔가 비슷하게 구조가 반복되기도 하고요. 아니더라도 이런 말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런 요소 때문에 운율감이 느껴지는구나 라고 찾으면 된다고요. 자, 어쨌든 모진 소리를 들을 때 모진 소리를 들으면 또 반복되는 구절이 발생하고 있네요. 이런 거 다 운율감을 느끼게 만드는 요소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가슴이 쩡 한다. 이 쩡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이 들으면 뭔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실제로 자주 보는 광경은 아닌데 조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될까요? 혹은 돌을 캘 때 우리가 돌 위에다가 큰 목 같은 이런 것들을 얹어두고 망치로 꽝 깨면은 쩡 하고 갈랐잖아요. 그렇죠?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이런 걸 우리가 뒤에 청각적 심상이라고 할 겁니다. 아, 이런 심상적인 요소가 작용하는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온몸이 쿡쿡 아파 온다. 자, 여러분들 우리 쿡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태어 모양을 흉내내는 말이라고 하죠. 의태어의 짝꿍 또 같이 다니는 친구가 누가 있냐면 의태어는 여기 같이 써볼까? 의태어하고 의성어가 있어요. 의태어는 모양을 흉내내주는 말이라고 해서 나풀 이런 것들 여기는 쿡쿡 같은 걸 의태어라고 하고요. 의성어의 경우에는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라고 하여서 지금 나와있는 쩡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소리를 흉내내는 표현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짹짹 같은 거 아니면 멍멍 야옹야옹 같은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의성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의태어, 의성어 사용하게 되면 뭔가 생동감 느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쿡쿡, 멍멍, 야옹야옹 공통점이 같은 말이 2번 정도 반복되는 게 의태어나 의성어의 표현적 특성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모두가 그렇진 않더라도 어쨌든 이런 표현들은 운율감도 잘 살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은 슬픈 내용이긴 한데 누군가의 온몸을 가슴속부터 쩡 금가게 했을 모진 소리 라고 끝을 맺고 있고요. 지금 모진 소리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아까 말한 모진 소리를 들으면 이란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은 다 운율감을 느껴지게 만드는 요소구나 라고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모진 소리가 내가 듣게 되면 쩡 하고 마음이 아파 라고 하는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운율 있는 언어로 표현해주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의 주제나 그리고 시에서 더 읽어야 되는 요소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단원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거고요. 여기서는 각각 개별적인 요소들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시라고 하는 아이가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요소를 지니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요소를 지니고 있을까? 여기에는 3요소라고 해서요. 선생님은 이응, 시옷, 지읒 이렇게 많이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운율, 심상, 주제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음악적 요소, 회화적 요소, 의미적 요소 이런 말들을 쓰긴 했지만 이런 말들보다는 운율, 심상, 주제라는 말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만약 앞에 있는 말 외우기 좀 힘들어요. 당연히 뒷부분만 위주로 외워주시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자, 이 운율이라고 하는 게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 리듬감이다. 아까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이네요. 그리고 회화적 요소다라는 것은요. 내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것, 떠오르는 것 같아. 이러한 사물의 모습, 느낌 같은 것들을 심상이라고 합니다. 심상은 총 6개로 나눠져요.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간단하게 써볼까? 심상은요. 먼저 시각적 심상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같은 심상이죠. 우리가 어떤 심상들이 눈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모양, 크기, 색깔 이런 것들로 표현한다면 시각적 심상이 쓰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얀 눈 이런 것들, 네모난 박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은 눈으로 느껴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각적 심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청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이라고 하는 건 뭐죠, 여러분들? 청각은 귀로 들리는 것 같은 거. 아까 말했던 쩡 같은 것들이나 기차 소리가 칙칙폭폭하고 지나가요. 이렇게 표현했다면 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귀로 들리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청각적 심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미각적 심상이 있어요. 미각적 심상이라고 하는 것은 맛보는 것처럼 느끼는 걸 우리가 미각적 심상이라고 그래요. 달콤한 맛이라고 표현했다면 미각적 심상, 짭조름한 맛 이렇게 표현하는 건 우리가 미각적 심상이다. 쓴 맛 이렇게 느끼는 것도 다 미각적 심상이 되겠죠. 혀로 맛보는 감각을 미각적 심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후각적 심상이 있겠죠. 후각적은 코로 냄새를 맡는 것을 후각적 심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기서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꽃향기가 막 퍼지고 있어. 이렇게 표현한다면 바로 후각적인 심상을 사용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시각, 청각, 미각, 후각, 그 다음에 촉각이라고 하는 마지막 감각이 있어요. 물론 6가지라고 했고요. 그건 뒤에 설명드릴게요. 촉각이라고 하는 건 몸, 피부에 와 닿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따가워! 이렇게 느낀다든가 아니면은 따뜻하다, 차갑다, 춥다 이렇게 느끼는 걸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감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촉각적 심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는데요.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써요. 감각이 전이 되었다. 감각의 전이라는 것은 옮겨간다라는 뜻이거든요. 옮겨간다는 것은 하나의 감각, 파랗다 아니면 뭐 칙칙폭폭 소리 이렇게 해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것이냐면 은빛 비린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은빛 비린내 라고 했을 때 이 비린내는 코로 맡아지는 후각적인 감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비린내를 표현하기 위해서 뭘 가지고 왔죠? 은빛이라고 하는 눈으로 봐야 알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왔어요. 그럼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후각적 심상을 바로 시각적 심상으로 바꾸고 있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감각의 전이 지금 말씀드린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러한 경우는 후각의 시각화라고 얘기를 해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때 얘가 앞에 있으니까 시각의 후각화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시어에서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게 은빛이었나요? 비린내를 표현하기 위해서 은빛을 가지고 온 것이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얘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맞겠죠. 후각을 시각으로 바꾸고 있어요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푸른 종소리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봅시다. 푸른 종소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푸르다로 바꾸고 있네요. 그러면 얘는 종소리라는 청각적 심상을 푸르다라는 시각적 심상으로 바꾸고 있는 청각의 시각화가 사용된 공감각적 심상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요소들이 바로 심상과 관련된 부분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거의 대다수의 시에서는요. 시각적 심상을 주로 보게 될 거예요. 여기엔 나머지 심상들은 자주 나오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시험 문제로 나온다면 매번 다 읽을 수 있는 시각적 심상이 제일 많이 나올까요? 물론 시각적 심상 가지고 문제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안 나왔었던 아이들이 나온다면 더 문제화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각적 심상이라고 한 요소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지만 그것 말고도 다른 심상이 나오면 꼭 체크를 하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주제라고 하는 건 아까 말했죠. 시는
압축하여서 함축적으로 쓴 글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율, 심상, 주제라고 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시를 읽을 때 꼭 체크해야 되는 요소구나. 앞에 저희가 시의 특성을 연구했을 때 동일했죠. 어떤 거예요? 가락이 느껴져요. 그렇죠? 함축된 의미를 전달해요. 그리고 심상이 느껴져요 라는 특징이 그대로 3요소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이 운율적 요소를 가지고 요거를 좀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를 구분할 때 우리가 얘는 정형시니 얘는 자유시니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자, 정형시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 딱 정해져 있는 시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시는 이렇게 써야 돼 라고 고정되어 있어서 그 시의 특성을 맞춰서 쓰는 시를 정형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의 대부분 배우게 되는 현대시는요. 형식이 딱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써 라고 그 형태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현대시는 자유롭게 쓰자라는 자유시일 거예요. 그런데 형식이 정해져 있는 시는 뭘까? 우리 다음 시간 설명될 건데요. 정형시는 뒤에 시조라고 해서 조선시대 때 가장 많이 쓰였었던 시의 갈래가 바로 여기는 정형시에 포함되고요. 시조를 배울 때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현대시의 경우는 자유시겠구나라고 판단하시고 자유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인이 자유롭게 시를 쓰는데 그 안에 운율 요소를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가면서 읽으면 되겠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어와 일상어 해서요. 시어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을까라는 것들이 제시가 되어 있네요. 시어는 함축적이다. 의미를 숨겨놓았다. 감춰놓았고 여러 가지를 막 뭉뚱그려서 집어넣어 놓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징적이다. 독특한 운율이 느껴진다. 운율이라고 하는 건 가락이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가지는 시가 갖고 있는 기본적 특성을 계속 또 반복하여 표현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정서를 표현하는데 초점 맞춘다. 정서라고 하는 것 감정이죠. 감정을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는 게 시의 특성이래요. 그리고 생략이나 압축 같은 것들을 사용하고요. 일상어를 그대로 쓴다기보다 조금 시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갈고 닦고 세련되게 쓰려고 노력한다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일상어는 어떨까? 사전적이다. 지시적이다. 여러분 사전적 지시적이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책상이라고 하는 것이 책을 놓고 공부하도록 만든 상 이게 바로 책상이잖아요. 이게 바로 사전적 지시적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시에선 책상이 가끔씩 나의 베개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함축적 의미,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운율이 느껴지지 않게 사용하고요. 정보 전달에 중점을 둬요. 거의 대부분 친구들과 대화 나눌 때 어때요? 아, 이거 어땠고 저거 어땠고 정보를 거의 대부분 전달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자세하고 설명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대요. 그래서 이러한 게 바로 일상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예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옛날에는 실제로 시어와 일상어를 비교하는 시험 문제가 잘 나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자주 나오는 추세는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시어의 기본적인 특성들 아까 저희가 확인했었죠. 가락이 느껴져. 함축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 그리고 심상 여러 가지 막 정서를 느끼게 만들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요소가 있어요. 아까 말했었던 세 가지 뭐였죠? 시에서 운율 확인하고 그리고 시에서 의미를 파악하고 세 번째는 시에서 심상을 파악하자. 이 세 가지였었잖아요. 그렇죠? 계속 반복해 설명되고 있었던 게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꼭 중요하게 봐야 되는 요소 시적 화자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게 잘 보이는 친구가 있을 거고 잘 안 보이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재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띄워놓고 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조금 더 쉬워가지고 띄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면 그냥 교재 보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빈칸 채우기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띄워놓은 거거든요. 자, 시적 화자는 누구인가? 시 속에서 말하는 이를 시적 화자라고 한다. 말하는 이.
말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겠죠. 자, 여러분들 시적화자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게 고등학교까지도 계속 잘 나와요. 시인이 누구냐? 시인은 시를 쓴 사람이다. 시적화자는 시를 쓴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시인이 시를 쓰고 시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정서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시적 화자를 내세워서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전달자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나요? 말하는 전달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인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시 속에 세운다. 아까 말한 것처럼 시인이 시적 화자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에요. 물론 간혹 시를 읽다 보면 여기에는 시인이 살아온 막 배경들을 보니까 여기서 시적 화자 말하는 것 동일한데? 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가끔씩 시인이 시적 화자와 일치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거의 대다수는 우리가 일치한다 라고 보진 않습니다. 중학교 교과서 내용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시인은 시적 화자라고 보진 않는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시적 화자는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사람, 말을 대신 전달해서 말하느니 시 속에서만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우리 기영도의 엄마 걱정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실제 우리가 뒤에 나중에 읽어볼 시예요. 정확하게 읽어보진 않겠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래요. 엄마가 안 온대요. 해는 시든 지 오래되었고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서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한 빗소리. 빈 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시적 화자가 누구인 것 같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 사는 누구 이렇게 얘기하는 뜻이 아니라요. 지금 나이 어떤 것 같아요? 아이인 것 같나요? 어른인 것 같나요? 1년의 경우는요. 우리 엄마 안 오네? 지금 나 무서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어린아이 화자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년에 보니까 나 지금 생각해봤더니 그 시절이 너무너무 외롭고 무서웠어 라고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 어른의 목소리가 제시가 되어 있네요. 아, 맞나요? 물론 이 기영도 시인의 작품은요. 기영도 시인이 살았었던 불우했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인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썼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실제 여기는 시인이 시적 화자 동일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시적 화자가 누구지? 라고 물어본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 화자이기도 하고요. 이연에서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어른 화자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적 화자를 찾는 연습을 나중에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의 운율감을 형성하는 요소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나와 있는 게 지금 뭐 7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물론 이 7가지를 다 외워야 되냐라고 한다면 꼭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 저희가 이거 어떻게 다 외워가지고 일일이 물론 외우면 참 좋겠죠. 하지만 제가 권하는 것은 실제 예시들을 주로 읽어보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구나. 그럼 내가 다른 시를 봤을 때 동일하게 찾아낼 수 있는가? 라는 것으로 점검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같은 음운의 반복이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들 우리가 음운이라는 것은 배웠나요? 여러분들 자음과 여기서 모음의 개념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물론 음운이 더 넓은 범주이기 때문에 말에 뭐 높낮이나 억양 같은 것들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길이가 포함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아니에요. 자음과 모음이 비슷하게 반복된다 이럴 때 우리가 운율감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보시다시피 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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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을 엄청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디귿, 디귿 마찬가지겠지만 물론 여러분들 여기선 자음과 모음을 내가 의도적으로 섞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두드러질 때 우리가 같은 동일한 음운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대부분 이런 같은 음운의 반복의 경우는요. 다른 시의 형태에서는 거의 행의 마지막 부분에 많이 배치되는 편이에요. 뭐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끝부분을 맞춰주는 거죠. 랩처럼. 자, 두 번째, 동일한 위치에서 같은 말을 반복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동일한 위치에서 같은 말을 반복한대요. 더 앞부분에 동일하게,
고 끝부분에 동일하게 이렇게 반복될 때 우리가 같은 위치에서 같은 말을 반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정한 글자 수의 반복이라고 되어 있고요. 글자 수가 반복된대요. 지금 여기는 글자를 한번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글자.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자. 우리가 이런 걸 7, 5조라는 말을 써요. 지금은 잘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김소월 시를 읽게 되면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게 될 겁니다. 7, 5조, 7글자, 5글자 이렇게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도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리고 뒤에 또 5개 이렇게 해서 같은 글자의 숫자를 맞춰주고 있구나 이런 경우에도 운율감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음보율이라고 하는 게 반복된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음보. 여러분들 음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우리가 음보라는 게 한 행을 혹은 시를 끊어 읽을 때 어느 부분을 끊어 읽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찾는 게 음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부분 각각 행을 끊어서 읽어볼까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렇게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 부분에서 끊어 읽어지는구나. 여긴 뒷부분,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읽어지는구나. 이런 거 우리가 삼음보라고 우리가 찾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음보율을 비슷하게 이렇게 반복할 때에도 운율감 느껴지는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네요. 뭐 음보의 반복이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단어나 구절의 반복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서 강물이란 표현, 따라 이런 표현들이 반복될 때 우리가 운율감 느껴진다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뒤에서 표현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긴 하겠지만 여기에서 친구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걸 좀 알려주고 넘어가려고 해요. 우리가 반복법이란 말이 있고요. 그리고 대구법이라고 하는 표현 방법이 있어요. 자, 반복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일한 단어라든가 구절, 문장이 완벽하게 동일하게 반복될 때 반복법이라고 해요. 강물, 동일한 글자의 반복이기 때문에 이런 건 반복법이 될 수 있겠지만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보자면요. 물론 벚꽃, 푸른 솔 이거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도 맞는 설명이긴 해요. 하지만 여기에서 또 한 가지를 찾자면 뭐뭐 하는 걸 보니 뭐뭐가 어때? 뭐뭐 하는 걸 보니 뭐뭐가 어때? 라는 문장 구조가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나는 책을 읽고 친구는 밥을 먹는다 라고 할 때도 누구는 무엇한다 이런 구조가 비슷하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대구법이라고 해요. 뒤에 더 상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 표현들을 친구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 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얘는 반복법은 동일한 단어나 문장이나 구절이 동일하게 완벽하게 반복될 때 우리가 반복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대꾸법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구조가 유사하게 반복될 때 대꾸법이라고 한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의성어, 의태어, 쿠쿠 같은 경우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운율감을 잘 살릴 때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하롱하롱. 굳이 여러분들 반복되지 않더라도 이건 소리를 흉내내거나 모양을 흉내낸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운율감을 잘 살려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표현 방법들을 통하여서 운율감을 잘 살려준다 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 예문이 나왔네요. 우리가 나중에 읽어보게 될 먼 후일이라는 작품입니다.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안 잊고 먼 훗날 그때 잊었노라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내용에서 운율감 왜 느껴지나요? 라고 찾으면 되게 쉽게 한 가지 찾을 수 있죠. 어떤 거예요? 잊었노라 반복되고 있어요 라고 찾았을 거예요. 바로 반복법을 통한 운율감. 그렇죠?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나요? 뭐뭐 한다면 뭐뭐 하노라. 뭐뭐 한다면 뭐뭐 하노라. 문장 구조가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네요. 대꾸법도 쓰였어요. 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아까 읽을 때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이렇게 어떻게 해요? 3번을 끊어서 읽습니다. 바로 음보의 반복이에요. 음보율이 반복되고 있어요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바로 운율감을 형성시켜주는구나. 이건 음보라고 우리 찾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보를 통해서 운율이 발생하니까 음보율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운율감 잘 느껴지게 만드는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확인 문제 3문제만 한번 풀고 끝을 내도록 할게요. 1번, 이와 같은 글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먼저 풀어보시고요. 푸신 다음에 이어보시는 게 좋아요. 1번, 읽을 때 리듬감이 느껴져요. 아까 저희가 했습니다. 운율이라고 하는 게 리듬감. 2번째, 주로 사전적 의미를 지닌 말을 사용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전적 의미 아니에요. 지시적 의미, 일상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었죠. 2번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정서, 운율이란 표현이 3번에 제시가 되어 있고요. 4번에 모습이나 느낌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한대요. 이런 거 우리가 심상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전달하려는 내용을 압축한다. 이것도 시어의 특성이었다. 압축, 심상, 리듬감 이런 것들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이 시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찾아보자. 저희가 간단하게 읽긴 하였지만요. 가정 형편 넉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금간 창문 이라고 되어 있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2번에 빈방에서 시장에 간 엄마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안 오네. 엄마 발소리 안 들리네 라고 하면서. 3번. 유년 시절을 회상하는 어른이 된 나가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고 있어요. 아까 저희가 찾았던 시적 화제 내용이었고요. 4번에 집에 홀로 남아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어둡고 무서워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5번에 따뜻한 추억이 있는 유년 시절, 따뜻한 추억인가요? 계속 무섭고 외롭고 쓸쓸했고 이런 표현 나와 있었기 때문에 답을 5번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3번입니다. 이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로 알맞지 않은 것을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나와 있는 시에서 1번, 의성어가 사용되고 있나요? 소리를 흉내낸 말 쓰였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1번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시어의 반복 찾으시면, 죄송합니다. 이전 노라, 이전 노라, 이전 노라 이런 거 혹은 당신, 당신, 당신 이런 것들도 같은 말의 반복. 일정한 글자 수가 반복되고 있대 우리가 찾진 않았었는데요.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글자 수가 먼 훗날 세 글자, 당신이 세 글자 찾으시면 네 글자 아래도 마찬가지고 옆에도 마찬가지네요. 그때 세 글자, 내 말이 세 글자, 이전 노라 네 글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친구들은 궁금해할 거예요. 선생님, 이연의 두 번째 부분 보면 무척 그리다가 이전 노라 글자가 지금 여기서 두 글자로 줄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거의 대다수가 세 글자, 세 글자, 네 글자잖아요. 이런 한두 부분에서 이렇게 글자 수가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부분이 한 글자 내외로 발생한다면 이런 것까지 그냥 같이 글자 수를 맞춰주고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뭐뭐 한다면 뭐뭐 했노라. 자, 그리고 5번째 3음보로 계속 읽을 수가 있다. 3번 끊어 읽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1번을 답으로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우리 오늘 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꼭 확인을 해야 되는 요소들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시는 운율이 느껴지는 아이구나. 운율 찾는 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심상도 중요하긴 했지만요. 시에서는 운율이 있는 문학이다 라는 특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에선 또 중요한 게 시어가 갖고 있는 함축적 의미입니다. 오늘은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부분 나중에 확인해 볼 거예요. 심상, 운율, 그리고 의미, 주제적인 측면은 시의 3요소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시에서는 화자라고 하여서 시 속에서 말하는 이가 존재하더라. 시인이 이야기를 모두 다 몽땅 전하면 참 좋겠지만 시인이 전하지 못하고 내가 전하는 것보다 얘가 전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 라고 할 때 대신 내세우는 사람 우리가 여기 있는 시적 화자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시적 화자는 꼭 찾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시적 화자가 어떤 상황이지? 어떤 정서를 느끼고 있지? 어떤 태도를 갖고 있지? 이런 것들만 제대로 파악하셔도 시의 주제를 찾는 거 어렵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의 정보는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가 있겠죠? 요거 잘 기억해 놓으시고 우리가 2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 열공한 우리 친구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